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부모와 자녀를 잇는 공감소통법 코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커리어 소통 전문가 황은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요,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이 시기에 특히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셔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은 더 답답한 부분들도 있고 공감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와 부모님이 어떻게 공감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들은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그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더글라스 데프트라는 전 코카콜라의 CEO가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정의를 했는데요. 어떤 정의를 했냐면, 인생은 5개의 공을 저글링하는 것과 같다. 저글링이라는 거 아시죠? 공을 막 이렇게 돌리는 건데요. 그래서 떨어뜨리지 않게 균형을 잘 잡는 거를 말하죠. 근데 어떤 공을 인생이라는 거, 어떤 공을 지금 5개를 돌리고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일,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나의 정신, 이 5개의 공을 저글링하는 게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과 나의 영혼은 유리공 같대요. 그래서 유리공은 어떤가요? 떨어뜨리면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공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공을 균형 있게 떨어뜨리지 않고 돌려야만, 저글링을 해야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 5개의 공 중에서도 소중한 우리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처럼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면역력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갈등도 생기고요. 그리고 괜히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의욕도 없어지고 괜히 화는 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우리는 가족이 또 함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여러분들 삶은 어떠세요? 우선은 저희 아이들만 보면요. 저희 학생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만 가봐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학 가면 멋있는 난방과 그리고 캠퍼스, 그리고 캠퍼스에서 우리 예전에 맥주 한잔 하듯이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캠퍼스도 잃어버렸고요. 과제는 엄청나게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사라진 관계 느끼셨나요? 우선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원래 저희가 처음 대학에 가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선배들을 사귀는데요. 지금 친구들은 약간은 좀 멀죠, 그렇죠? 가까이 함께 할 시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어느새 2학년이 됐어요. 어느새 내년 다시 2학년이 될 거예요.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 생활을 놓치고 굉장히 우울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게 저희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2학년 우리 졸업반들은 어떨까요? 우리 졸업반들은요, 얼어붙은 채용 시작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채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먹고 살지란 고민, 잘 살 수 있을까의 고민, 그런 고민들을 늘 하면서 진로 고민을 원래 많이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코로나까지 엎어서 더욱 힘든 고민들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동기가 저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는 어때요? 비대면의 온라인 세상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졌는데요. 가족과는 어떨까요? 더더욱 가까워진 가족 간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친밀감보다도 어떤 부분에서의 가까워졌냐면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거죠. 왜냐면 외출을 자주 못하니까요. 그리고 학교 가고 다들 직장 가고 이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자꾸 눈에 띄게 되죠.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등이 가지게 돼요. 엄마가 평소에는 잔소리 안 했는데 왜 안 보이니까요. 근데 요즘 자꾸 보이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는 아빠한테 많이 혼나는 것 같아. 엄마 역시 부모님이 역시 똑같아요. 제가 내 말을 예전엔 잘 들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건 더욱 가까운 거리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의 갈등들이 생기게 됐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더욱 활기찬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활기찬 가족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코로나를 없애주실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를 완화하고 지원해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내적 면역력이라는 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몸에도 근육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듯이 마음에도 근육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하고 상실감이 생기고 특히 의욕이 떨어져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적 면역력, 즉 나에게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3가지의 미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동기부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동기가 떨어져 있어요. 하기 싫어, 만사 귀찮아 라고 하는데요. 아니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동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 가족의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내적 면역력, 즉 내 마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행복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첫 번째 미션부터 우리가 시행해 볼까요?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친구들 보면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온라인 교육 많이 하고 학교 가서 자주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내가 대학생인지 그냥 백수인지 일반인인지 아직 고등학생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렇죠? 왜 학교를 다녀야 되지? 왜 이제 직업이 있어야 하지? 뭘 해야 하지? 뭐 먹고 살지? 왜? 무엇을? 이라는 고민들을 계속하게 돼요. 실제로 진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데 더더욱 고민하게 되는 그런 혼란의 시기들을 겪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기가 뚝뚝 떨어지죠. 그런 우리 친구들을, 우리 자녀들의 동기를 부여해 주셔야 돼요. 그 동기 부여하는 첫 번째 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자존감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요? 자존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윤홍균 교수님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이 읽혔는데요. 그만큼 자존감이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존감을 어떻게 우리는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자존감이라는 게 뭘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건요, 자신에 대한 존엄성, 존경함이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인데요. 즉, 나 스스로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를 보시면요.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즉,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난 뭐 해도 아무것도 안 돼. 난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난 뭐든 할 수 있어. 난 잘할 거야. 그럼 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랑 자존심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은 뭐예요? 제 자존심 세. 그건 뭐예요? 남에 의해서 굽히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존감은 나 스스로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다. 남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이 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키워줘야 되는데요. 이 자존감은 세 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효능감은 뭘까요?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가에 대한 느낌이에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야. 와. 나는 어디 짝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거의 차이인 거죠. 그쵸? 우리 자녀는 어떠세요? 본인 스스로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하게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게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도와주셔야 해요. 두 번째는요. 자기 조절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들이 인간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 본능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의 하나의 축은 자기 조절감, 스스로 본능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안정감이에요. 자기 안정감은요, 자존감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건데요. 안전하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자기 안정감은요, 부모에게서 많이, 그러니까 양육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엄마가 평소에 약간 예민한 성향이고 잘 놀래고 뭐 작은 거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아이를 혼낸다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빠릿빠릿하게 준다던가 그렇게 하면 이 아이도 똑같이 매사 긴장을 하게 되고 뭐랄까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불안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가 부모의 성향 이나 양육하는 그러한 스타일, 방식들에 따라서 자기 안정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들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특히 자기 안정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사실 우리 아이는 이제는 성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어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자녀분 어떠세요? 아직도 어른 아이죠. 그렇죠? 예, 등치는 많이 컸는데요. 아직은 아이죠. 즉 부모님이 보살펴 주셔야 되고 부모님의 역할에 따라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아직은 아이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좀 더 자존감을 튼튼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그리고 자기 안정감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존감은요.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뭐냐면요. 자존감을 가장 떨어뜨리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은 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티가 나요. 예, 표정부터 다르고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열등감이 왜 생기나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농담으로라도 남과 비교하는 그러한 언어, 그런 모습들은 부모님께서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냥 농담이지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누구 집 딸은 이번에 어디 취업했다더라. 얘 걔 월급이 얼마인 줄 아니? 누구 집 아들은 굉장히 예쁜 여자친구 있던데 넌 여자친구도 없니? 이런 이야기 남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건 그리고 비교 없는 무한한 사랑을 주셔야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사랑을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맹목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사람이 나를 맹목적으로 사랑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맹목적으로 사랑할까요? 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내 부모님이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모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는 그 자식이 어떻든 말을 잘 듣든 예쁘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맹목적으로 사랑해 주시죠. 사랑이라는 건 받아봐야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존감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데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조건도 비교도 없는 무한한 사랑, 즉 맹목적인 사랑을 받아보고 그래야만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공의 경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좌절도 습관이 됩니다. 성공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 보면요. 학생들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아직 시도도 안 했는데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답답해요. 안 해봤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안 해봐도요 다 알아요. 안 돼요. 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좌절이 습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좌절해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미리 좌절해버리는 것은, 그리고 좌절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자존감을 낮추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가 습관적으로 엄마 나 안 될 것 같아. 안 돼. 라고 좌절을 습관화하고 있다면, 아니면 미리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한 번쯤은 작은 성공부터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공의 경험을 작은 거라도 좋아요. 내가 평소에 음식을 너무 못 만드는데 엄마가 오늘 내가 밥을 한번 지어봤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밥솥에서 밥을 지었어요. 근데 엄마가 야 너가 판 거 완전 맛이 달라 라고 하고부터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작은 경험 하나로도, 성공 경험으로도 이 성공이라는 것을 습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 경험을 작은 것부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를 심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끔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아시는 저희 멘토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안 되는 거 없나? 그런가? 라고 하고 그 말을 믿고 나니까요. 세상에 안 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내가 시도하지 않을 뿐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긍정적인 자아를 심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자존감은요, 강력한 여러분들의 스펙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에는 내 마음이 탄탄하게 튼튼한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을,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쏟아주셔야 내가 사랑받을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요, 곧 행복의 과정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우리 자녀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한 두 번째 솔루션은요, 바로 감성 코칭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감성 코칭? 감성 코칭은요, 감정은 수용하지만, 즉 감정은 받아들여 주면서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 코칭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기들 이렇게 성장하고 보육하고 양육할 때만을 생각하시는데요. 이미 성장한 우리의 성인 자녀들에게도 이 감정 코칭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 코칭의 효과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학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진대요. 그리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런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거나 이런 학습과 연결된 것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질병에 있어서의 신체적인 면역력도 높아졌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즉 감정을 잘 다루면 나 스스로의 내 신체적인 면역력도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력한 면역력을 위해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감성 코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성장하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감성 코칭의 단계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요, 감성 코칭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훈육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행동을 먼저 수정하려고 하고 행동을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주로 많이 얘기하죠. 다리 떨지 마. 손 왜 연필을 그렇게 주니? 밥을 왜 그렇게 먹어? 우리는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하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지적을 받을 때 난 지적받았어. 즉 나는 비난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행동보다는 첫 번째 감정을 포착해야 돼요. 감정을 먼저 읽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너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특히 감정을 어디서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표정에서 읽을 수 있죠. 자녀의 표정을 보면서 그 자녀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먼저 읽고 그들의 행동이나 다른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먼저다라는 거고요. 2단계는요. 강한 감정을 보일 때 그것이 회피이거나 아니면 그냥 귀찮은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썼는데요. 검사가 아닌 변호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부모는 가끔은 검사같이 뭐랄까요, 이렇게 잘했어 못했어 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렇죠? 검사처럼 뭔가를 판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면 죄를 지은 아니면 뭔가를 잘못한 것을 파고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대변해주고 네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엄마는 아빠는 네 편이야.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라는 걸 느끼게끔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감정을 들어주고요.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려 주셔야 되는 거죠. 감정을 듣는다, 즉 경청한다라는 거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공감해 주셔야 돼요. 아, 오늘 많이 아팠구나, 그랬구나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즉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열린 질문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열린 질문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4단계입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감정을 명료화할 수 있게 하고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기다려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감정을 좀 이렇게 숨기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한 경우들도 많으신데요. 실제로 감정은요, 이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들 화병 난다고 하잖아요. 화병이 뭡니까? 감정을 쌓아놔서 이게 화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에 이런 게 있죠. 한이 맺혔다. 이것도 뭡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쌓아뒀기 때문에 나중에 한이 맺히면 뭐에 한 맺혔는지는 몰라요. 원인은 모르고 그냥 답답하기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표현을 못하고 있으면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아, 창피했을 텐데 내가 제대로 이해했니? 오늘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니?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5번째 단계는요, 해결책을 스스로 찾게 해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돼? 가 아니라 무엇과 어떻게로 적절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뭔지 말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극단적인 엄마 나 취업 안 할래. 나 때려쳤어. 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욱 하고 화나지 말고 왜 그렇게 판단했지? 그 이유를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생각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논의하시고 이야기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코칭의 단계입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미션인데요. 바로 가족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많이 뭉쳐 있다 보니,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우리 엄마는 점점 더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머니 볼 때는 저 공부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예전보다 그럴 일들이 더 많아졌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왜 저래? 내가 낳았지만 이해가 안 되네. 지들밖에 모르지. 엄마는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머리 굵어졌다고 엄마를 지금 무시해? 라던가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서 진짜 혼나야 돼. 뭐 이렇게 감정이 불긋불긋 하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시잖아요. 이 멘트들은요, 저도 예전에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멘트이기도 하고, 저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멘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왜 들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여기 그림처럼 엄마한테 등짝을 맞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갈등들이 점점 잦아지는데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 중학생이요 19.3%, 고등학생이 20.7%, 그런데 대학생이 무려 23.0%였습니다. 즉 중학생보다, 우리가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사춘기인 중학생보다 우리 대학생들이 훨씬 더 부모님이 나를 이해 못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보다도 아들들이 더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빠보다 엄마가 나를 더 이해 못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부모님은요, 아이 뒷모습 증후군에 빠져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이 뒷모습 증후군? 애 얼굴을 못 본대요. 계속 뒤통수밖에 못 봐요. 즉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일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뒤통수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요, 그거와 또 다르게 나는 맨날 뒤통수만 보여주면서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서로 소통이 없다 보니까 내 스트레스를 풀 것도 없고 그래서 우울하고 외롭고 이런 것들을 호소합니다. 부모는요, 자식과 대화가 안 돼서 속상하고요. 자식은요, 부모와 말이 안 통해서 불평을 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러한 가족 갈등에 대한 해소 방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요, 제가 멋있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딱 이 사진을 딱 보시는 순간 제일 먼저 시선이 딱 꽂히는 곳 어디이신가요? 네, 어떤 분은요, 나무를 보면서 와, 나무 되게 많다, 크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분은요, 여기 길이 쭉 뻗었네 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요, 길 끝이 어디지? 라고 보시고요. 또 어떤 분은 나무 뒤편에, 나무 뒤쪽에 보니까 약간 밝은 부분이 있죠. 저 뒤쪽엔 뭐가 있을까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여기 위에서 빛이 내려오네 라는 걸 보는 사람이 있대요. 네, 여러분들은 딱 어디에 시선이 제일 먼저 딱 꽂히시나요? 어디가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요,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 같은 건데요. 우선 나무를 보시는 분들은 외관,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보시는 분들이래요. 그리고 길 끝을 보시는 분들은요, 목표 지향적인 그런 성향들이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빛을 보는 사람, 빛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라고 하고 시선이 계속 거기 가요 하시는 분은 굉장히 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분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무 뒤편에 저쪽에 뭐가 있지? 라고 보시는 분들은 약간 네거티브한 거죠. 그리고 답답하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저 나무 뒤편에 뭐가 있지? 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인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진 한 장을 보는데도요, 사람마다 먼저 딱 시선을 꽂히는 곳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네,
즉 저는요 사실 빛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기 빛이 보여요. 저는 빛이 제일 잘 보여요. 제일 먼저 보여요. 라고 얘기했을 때 빛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빛이 안 보였으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빛을 본 사람한테 어떻게 빛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그 사람을 혼낼 수는 없죠. 그렇죠? 그 상대는 빛을 본 거고요. 저는 나무를 봤거든요. 뭐예요? 우리 둘 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진 한 장을 보는데도 각자의 시선들이 다 다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은 얼마나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갈등 해소하는 첫 번째 솔루션,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세요? 우리 부모님들 어떤 세대신가요? 제가 어림짐작컨대 아마 X세대이시죠? 네, X세대쯤 되셨을 겁니다. 그렇죠? X세대, 한 그 시대의 획을 그은, 굉장히 개성 있는 세대이고요. X세대가 처음으로 특정 세대를 이른 지칭한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 전에는 무슨 세대라는 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X세대부터 그 이전에 그 기존에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완전 다른 느낌의 다른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X세대라는 지칭이 생겼습니다. 일단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대? 대부분은 Z세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X세대와 Z세대요. 우리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우린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이십니까? 자, X세대 볼까요? 보통 65년에서 79년 사이라고 하지만요. 그 앞뒤를 다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주민, 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던 그런 X세대이고요. 굉장히 물질주의 경쟁 사회에서 성장했던 분들이십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굉장히 시작했던 시기이고요. 굉장히 개성을 중시했죠. 서태지와 아이들, 힙합, 굉장히 힙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Z세대 어떨까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전자제품들,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익숙했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인터넷, 유튜브 그러한 세대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요. 그렇지만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 X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X세대는 사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힙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개성 있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움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학력도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높고 경제적인 풍요와 또 많은 경험들을 한 그런 세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경제적인 것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학력도 높아지다 보니까 삶의 질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X세대가 중년이 되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노인이라고 고령자라고 하거나 장년층이라고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신중년이라고 부릅니다. 즉 신세대의 신자를 중년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X세대가 딱 되니까 X세대가 중년이 되니까 신중년 이런 용어들이 생기는 거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요. 자율성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성향들을 가졌었습니다. 굉장히 톡톡 튀는 X세대였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Z세대들은요. 디지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리고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굉장히 똑부러지게 하는 그러한 세대들이죠. 그래서 더 특징들을 보면요. 유행이나 신기술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굉장히 나이가 어리지만 소비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치를 굉장히 우선시하고요. 많은 그 부모님들이 IMF를 겪으셨잖아요. IMF를 겪은 부모들을 봤기 때문에 이들은 안정성과 실용성을 많이 추구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새롭게 사고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이고 굉장히 독립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세대이죠. 그리고 할 말을 하는 그러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 우리는 Z세대와 X세대로서 큰 차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대 간의 관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첫째 뭐다? 이 차이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좋은 나름대로 디지털에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되게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강점들을 인정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의 강점,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서의 강점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많은 상황에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서로 맞춰주는 그런 과정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데요. 얼마나 요즘 열심히 카카오톡을 네, 배우시는지 몰라요. 예, 원래는 문자도 잘 안 하셨는데 카카오톡을 배우시면서 계속 문자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하시거든요. 뭐예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것을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놀고 어떤 문화를 즐기는지 한번 맞춰가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요, 조용한 응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배려하고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간섭하고 방해하는 걸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이게 배려있고 관심이었지만 부모는 간섭으로 느낄 수도 있죠. 네, 즉 적절한 상황에서 심리적인 독립과 분리가 필요한 것이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조용한 응원자로서 심리적으로는 약간 독립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응원해주는 그러한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대화를 잃은 부모 자식, 불통의 벽,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집은 댁은 이런 분위기 혹시 아니신가요? 오늘 저녁 어떠셨나요? 어떠신가요? 가끔 보면요, 집에 가족들이 다 있긴 한데 TV 소리밖에 안 들릴 때가 있죠. 즉 함께 있지만 대화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즉 가족의 갈등을 해소하는 두 번째 솔루션은 바로 소통하는 대화하기입니다. 갈등을 증폭하고 완화하는 것은 말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갈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해소될 수도 있고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 즉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나는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죠. 그리고 부모의 행복이 곧 자녀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소통, 공감, 진솔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법을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대화하세요? 자녀한테. 자녀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네, 이 세 가지 대화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요, 원수가 되는 대화법이에요. 원수가 되는 대화법, 어떤 거 있을까요? 엄마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라고 얘기하면 엄마는 뭐 먹는 것만 생각해? 이렇게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네. 즉각적인 반발, 비난, 비웃음이잖아요. 그냥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어봤으면 뭐 먹자 하면 될 것을 뭐 먹는 걸 맨날 따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거나 먹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예요? 비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요. 상대는 무시당하고 슬프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그래서 원수가 되는 대화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멀어지는 대화예요. 멀어지는 대화는 뭘까요? 네, 아빠에게 우리 자녀가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우리 여름방학 때 제주도 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제주도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배고프다. 여보 밥 아직 안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멀어지는 대화예요. 자, 멀어지는 대화는요, 엉뚱한 답? 네, 무응답? 혹은 화제를 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가 나를 무시하구나. 외로움을 느끼게끔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대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가가는 대화네요. 다가가는 대화는요,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우호감을 가지거나 또 대화가 이어지는 그런 대화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런 거죠. 우리 뭐 먹을까? 라고 하면 글쎄 엄마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고
말을 계속 이어가게끔 하는 대화. 이게 바로 좋은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성인 자녀와의 다가가는 대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가가는 대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당연한 거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부모님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새겨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말하기보다 경청, 즉 뭡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한답니다. 단정 짓지 말고요. 거울식으로 반영해 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미러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정서들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너 그래서 되게 지금 슬프다는 거지, 섭섭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을 다시 드러내 주는 거. 그것이 거울식 반영, 그래서 미러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해 주면서 다시 반영해 주는 그러한 대화법이죠. 즉,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또요, 경청할 때 또 뭡니까? 맞장구를 잘 치거나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눈도 바라봐 주지 않고 얘기해 라고 하면서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말하기보다 경청,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감정, 그리고 그의 관점에 대해서 타당함을 인정해 주셔. 아,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아, 힘들었겠구나. 그랬겠구나. 라고 자녀의 감정이나 그 아이의 시선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왜 그랬는데? 라고 보다 뭘, 어떻게, 언제부터 할 건데? 라고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진솔하게 말하는 겁니다. 즉, 진솔하게 말하기인데요. 즉,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있죠.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난 지금 짜증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표정은 이미 다 짜증이 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괜찮아? 아니야? 짜증 안 났어. 나 화 안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I 메시지, 쉽게 한국말로 나 전달하기 법을 써야 한다. 즉 yo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너 그래서 돼? 라는 너를 지칭하기보다는 당신의 그런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인 자녀와는요, 규칙을 좀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예를 들면 단어 쓰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격하게 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위를 맞춰줄 필요가 있고요. 아무리 뭐 급박하고 화나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위와 규칙을 좀 정하는 것이 좋다. 즉 예의를 차리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서로 이해하고 적절한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저희 미션은요, 내적 면역력을 키우는 거입니다. 내적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적 면역력을 키운다는 것은 곧 우리의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일하시느라 직장에서 동료들과 여러 관계에서 사이들에서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느라 아니면 가정일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고 복잡하셨죠? 행복한 사람은요, 스트레스에 강하고 평균 수명도 굉장히 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만큼 스트레스, 즉 내 마음의 그 근육을 만드는 그러한 내적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곧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곧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살펴보면요. 네. 스트레스
부터 해소를 해야겠죠. 내적 면역력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떤 스트레스 요즘 받으시나요? 이런 스트레스 있나요? 인간관계. 점점 사라지는 나의 머리카락도 스트레스고요.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소음도 스트레스고요. 너도 문제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문제고요. 변비도 문제고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은 것들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스트레스일까요? 2030이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 평균 점수를 살펴봤더니요. 40점 만점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스트레스가 18.8점이래요. 그런데 대학 졸업반이 18.6점이래요. 그리고요. 취업 준비생이 17.6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반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의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신입사원들은 13.6%, 6점 정도의 점수를 가졌다면 신입생은요, 일반 신입사원이나 기업에 다니는 대리급 이상의 사원들보다도 더 높은 스트레스 16.4점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 많은 대학생들이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더 그러한 스트레스가 많죠. 특히 대학생들은 진로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들을 분석해보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죠. 그런데요, 확실하게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경험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요, 모르는 세상이 그저 두렵죠. 무서워요. 네, 고생하면서까지 자수성가할 자신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땅 헤딩할 수 있을까 하면 굉장히 무섭고 자신이 없습니다. 궁리만 하지만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준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취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깔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스트레스는 없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를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자, 스트레스는요, 성장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는요, 처음에 딱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커져요, 점점. 어떻게요? 첫 번째는 생각에서 시작해요, 스트레스는. 이런 생각. 우울하다. 의욕이 없네. 코로나라서 너무 짜증나. 이런 간단한,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러한 생각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즉,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럼 불안이 계속 커지면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게 되고요. 짜증이 계속 커지면요, 신체적인 변화가 와요. 이게 흔히들 심리학에서는 신체화라고 하는데요. 병원에 갔더니요,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선생님, 배가 많이 아파서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왔는데요. 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것저것 막 검사하고 사진 찍고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스트레스성입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스트레스, 처음에는 조금 했던 생각이 신체화, 신체의 변화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 신체화가 길어지면 우울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작은 생각부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여주는데요. 심리적인 증상도 있고요. 신체적인 증상도 있고요. 행동적인 증상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요즘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여러분 관찰해 보셨습니까? 오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지요. 엄마 불안해, 우울해. 아니면 요즘 뭘 자꾸 깜빡깜빡하고 건망증이 많이 생겨. 라거나 점점 더 자꾸 욱욱 하면서 분노가 많이 생긴다거나 평소에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면은 자주 피로해지거나 또 잠을 못 자는 것도요, 스트레스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깨 결림이나 여기 어깨가 굉장히 딱딱하게 이렇게 딱 뭉쳐 있고요. 그런 어깨 결림이나 아니면 위는 굉장히 스트레스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위장병 같은 거. 위장병은 그래서 자주 체하거나 위가 아프거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한 자녀들은 사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편두통이 있는 분들, 그리고 행동적으로는요, 흡연이나 과음,
그리고 잘 늦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속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지각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계속 행동이 느리고 그러네. 이거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문제 있어? 고민 있어?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심리학자 에미 워너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안다.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우리는 인생의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낼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즉,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실패했네, 실현을 그냥 시련으로 느끼고 그냥 포기가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겨서 다시 극복하는 능력. 스프링처럼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바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즉, 어려움이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계속 이겨내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회복 탄력성을 발견한 분, 발견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 회복 탄력성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서울대 이상묵 교수님이십니다. 이 분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에 앉아 계신데요. 목 아래로는 전혀 감각도 없습니다. 즉, 하반신 마비이신데요. 목 아래로 전부가 마비가 되셨고 거의 이렇게 손을 찔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목만 움직이죠. 그리고 입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에 입 앞에 보면은 조그만 이렇게 빨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컴퓨터 마우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으로 빨았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하면 모니터에 글을 쓸 수 있게, 그래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후천적으로 일어난 일이건, 즉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우리 이상묵 교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고가 나면서 뇌에 힘듦을, 어려움을 감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게 아닐까, 뇌에 그런데 상처를 입은 게 아닐까, 즉 어려움을 감지하는 뇌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난 게 아닐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사고를 당하고 나서 더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더욱 즐겁게 생각하고 더더욱 유머러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늘 웃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봤더니요.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 그리고 긍정성이었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 우리 아까 전에 자존감에서 봤죠. 그리고 대인 관계 능력,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인 관계는 뭐가요? 가족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탄탄한지도 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내 인생은 내가 정의한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싫고 끔찍한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 좋았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은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건과 역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그것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불행이 어떻게 긍정이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불행으로 인해서 내가 겪은 것들이 이후에 탄탄하게 여기 굳은 살이 되어서
그 이후에 어떠한 시련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즉 힘든 상황이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자, 긍정의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요? 실제로 유리 멘탈인 우리 아이들은요. 아, 우울해. 유리 멘탈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실패했을까? 개인성입니다. 왜 나만 실패해? 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왜 항상 실패만 하지? 아, 이번 한 번 한 건데도 난 왜 항상 실패만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의 모든 면은 실패투성일까? 한 번일 뿐이었지만 왜 내 인생은 모든 게 다 그렇지? 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유리 멘탈의 우리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멘탈 갑인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지금 정말 원하는 거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실패는 아마도 이번뿐일 거야. 늘 하는 건 아닐 거야. 앞으로는 이런 실패 많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시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실패했다고 인생이 다 실패한 건 아니야. 이번에 시험 망쳤다고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건 아니야. 인생이 다 실패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특수성입니다. 즉 멘탈 갑의 모습이죠. 즉 뭐예요? 불행한 사건, 즉 실패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느냐, 모든 것이 다 안 좋은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하느냐, 이번만 그래 라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삶이 달라집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게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긍정성은요, 이 재미있는 실험에서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여기 양파에다가요,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한 양파에다가는 계속 사랑한다,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하고요. 좋은 음악들을 깔아줬답니다. 하나의 양파는 그냥 뒀고요. 또 하나의 양파에는 계속 시끄럽고 약간 소음 같은 소리들을 들려주면서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칭찬을 했다면 여기 야단을 친다던가 꾸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첫 번째 칭찬을 받은 그리고 좋은 아름다운 음악만 들었던 양파는 굉장히 많이, 첫 번째 양파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냥도 일반 양파는 중간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꾸중을 하고 소음, 듣기 싫은 음악 소리들을 막 들려주고 그랬던 양파는요, 옆에 보시면 잘 자라지도 않았지만 질병까지 생겼습니다. 즉 뭡니까? 조그만 이러한 식물들도 어떻게 칭찬하는지 꾸중을 하는지 알잖아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시선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긍정적인 언어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내성적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내성적이다,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진지하다, 생각이 깊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사교성이 좀 적은, 그래서 좀 조용한 우리 아이에게는 굉장히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소심한 아이에게는요, 실수가 적고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질투심이 많은 아이한테는요, 사실 질투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의욕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의욕이 넘치네, 의욕이 좋아 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말이 많은 아이는요, 굉장히 활발하네, 즐겁네, 지루하지 않아서 좋아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신감 없이 조용조용한 아이는요, 반대로 굉장히 겸손해서 좋다라는 칭찬을 해주십시오.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아직 성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지도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그러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소통하지 않는 경우들, 소통하지 않는 시간들이 많은 가정들도 있죠. 그래서요, 긍정적 시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내적
그 내 내면의 면역력이 튼튼하게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이 지금 우리 아이들 앞에 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가족이 그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앞에 자존감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가족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무한대의, 특히 부모라는 부분은 자녀에 있어서는 무한대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즉, 근거 없이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가족의 사랑은, 가족과의 소통은, 가족과의 대화는 이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요. 자신감의 바탕이 됩니다. 부모는 영원한 지지자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독립적인, 우리는 아이들이잖아요. 개성 있고 독립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세대에 대한 강점들을 밀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서도 그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바른 방향들을 감정으로 먼저 코칭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감정으로 소통하는 그런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이 더 많아진, 요즘 또 방학이신데요. 방학 동안 이 시간을 사실 언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회사 직장을 다니게 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직장을 다니게 되고 또 가정이 생기게 되면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그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키우면서 요즘 힘들어지는 이런 시간에도, 이런 시기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뒷받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적 면역력을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부모님들의 멋진 역할 기대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오늘 들은 수업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코칭하고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